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서 연이어 이런 반란이 터지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 군정 그 정보부장도 만나고 국방장관도 만나서 의견도 들었지만 도대체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김창룡에게 현장 보고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이제 두 발을 펴고 잠을 잘 수 있겠다 면서 김창룡을 군대 좌익 척결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대통령 특명을 받은 김창룡은 육군 정보국에 특별수사과를 설치해가지고 4,700여 명, 약 5천여 명의 군대 좌익을 색출해가지고 골수는 총살시키고 유기형시키고 파면시키는 등 군대 내 좌익 척결에 맹렬히 앞장을 섰습니다. 이때 군 안에 좌파를 척결하지 않았다면 몇 달 뒤에 터지는 6.25 때 대한민국은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을 이렇게 척결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북이 6.25 때 쳐 내려올 때 갑자기 군대 내 모든 자동차들이 전부 정비를 한다 그러면서 해체가 되고 박격포 이상 중화기는 저 부천에 있는 무기창에 들어가서 검사받는다 그러고 지도가 싸그리 다 회수되고 그리고 군 장교들이 갑자기 보직 이동이 돼가지고 자기 부대를 못 찾고 막 이렇게 어수선 상황이 군대 내 좌익에 의해서 벌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이들을 이때 김창룡이가 청소를 하지 않았으면 6.25 때 바로 서울 함락되고 적화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죠. 민간에서는 오제도 검사, 군에서는 김창룡 좌파 청소 책임자 유명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들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창룡 고향은 이북 함경남도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간신히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방직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일본인 사장이 하도 성실하니까 만주 장춘역 직원으로 옮겨줬어요. 거기가 돈을 더 많이 받나 보죠. 거기서 다시 추천으로 관동군 헌병 훈련소를 거쳐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일본군 헌병대에 배속되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군속으로 들어가지고 만주 일본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이쪽은 중국, 이쪽은 소련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 모택동 공산군들이 만주를 노리고 소련군도 만주를 노리고 모택동 공산군, 소련 공산군 하고 그 첩보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김창룡이는 여기서 그 중국 공산당 거물 왕진이를 체포한 공으로다가 정식 헌병 하사로 승진했습니다. 김창룡하고 박정희는 같은 시기 이 만주군에 있었는데 빨갱이들은 뭐 박정희나 김창룡이가 독립군을 잔인하게 잡던 부대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게요. 이들이 만주군에 있을 때는 해방되기 한 3년, 4년 전인데 이때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어요. 저 만주 이쪽 한인촌에서 배출되는 조선인 청년들은 목택동 공산군에 들어가든가 일부가 소수가 그 광복군, 임시정부 광복군에 들어가 있었고 이 만주에는 항일 투쟁을 하는 독립군이 없었어요. 김창룡은 이제 해방이 되고 이북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넉 달 만에 빨갱이들한테 친일자로 체포돼가지고 사형장으로 이송하던 중에 탈출해가지고 몇 달간 숨어 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또 사형을 기다리다가 또 탈출을 해가지고 이남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남에 와서 뭐 일가친척이 있어 그냥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 만주군 출신들 연줄로다가 미 군정 에서 차린 경비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헌병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소위로 인간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내 좌익 조사를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소탕 책임자가 된 거죠. 군대 내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이 벌어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격 체포됩니다. 체포된 박정희가 써낸 자술서를 받아 처음 읽어본 김한일 소령은 박정희 소령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수사에 협조한 데다가 그의 자세가 의연하여 수사관들을 감복시켰기 때문이다. 김창룡, 백선엽, 나 이 셋이 연대보증을 쓰지 않았으면 박정희 중령은 사형이었다. 그러면서 그 김한일 소령이 박정희
수사 과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소령이 구속되자마자 이럴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순순히 자백서를 써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구 북동에 가담했다가 그 피살된 형 박상희 집을 갔더니 이재복이 형님 유족들을 지극정성 도와주고 있더랍니다. 이재복은 그 제주 폭동 여수 반란을 주도한 남로당 군사 담당 총책 박헌영이 직속 거물이지 않습니까? 이 이재복이 박정희에게 형의 취지를 받아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해서 감상적으로 입당 원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술서를 읽어보니까 박소령은 골수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얽혀 존경하던 형이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형 박상희를 무척 존경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막내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존경하던 형이 활동하던 남로당에 감상적으로 입당 원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 당시 국장이 수갑을 찬 박정희 소령을 만납니다. 박정희는 대뜸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고 백선엽 국장은 얼떨결에 그래 내가 도와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당시를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누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군관 출신, 그 농사를 짓던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의 6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백 씨는 박정희를 임신할 당시 나이가 45살이셨고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또 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뱃속에 애를 지우려고 간장을 끓여서 한 사발 원샷도 하고 언덕에서 일부러 굴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실패하고 박정희는 그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중의 뱃속에서 워낙 고생을 한 탓인지 박정희는 그 아버지나 형들이 다 장신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받습니다. 박정희는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사범학교에 응시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대학을 보내냐. 합격하고 학교를 못 가게 되면 한이 되니까 제발 떨어져라. 빌었는데 박정희는 합격을 해가지고 사범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그해 문경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4학년 담임선생이 됩니다. 학교 선생을 하던 중에 박정희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내 아들 장가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박정희 19살 때 부모가 정해준 16살 김호남 씨와 결혼을 했고 이듬해 딸 박재옥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정해준 부부라 금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흔히 빨갱이들이 박정희를 친일파 증거로 일본 이름 닭깎이 마사오를 아주 잘 써먹는데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일본 이름 안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인들에겐 양반 말고는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호족이 없으니까. 뭐 유월에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유월이 더러운 이름일수록 명이 길다고 해서 뭐 개똥이 쇠똥이 이런 이름들이었죠. 돌쇠야 뭐 이러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그 호족을 만들면서 일본식 이름을 호족에 적어가지고 이제 창씨 개명소리가 나온 건데 박정희의 그 닭깎이 마사오란 이름을 그걸 풀이해보면 고목 정웅 고령 박씨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박정희가 교사를 할 때 그 작은 몸에 학창 시절에 입던 허름한 옷을 입고 교무실 출입문에서 제일 가까운 날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그를 사환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엄격하면서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인 박정희 선생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조선어 선생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이 남긴 증언으로 박정희 댐댐이를 한번 보면 그 제자 황강실 씨가 남긴 증언을 보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 역사, 시조도 가르치고 위인전을 많이 읽어주셨다. 그리고 가르치면 안 되는 태극기 그리기나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실 때 학생 한 명을 복도에 세워가지고 일본 교사나 교장이 오는가 이렇게 망을 보게 했고, 그런 역량으로 학생들은 반일 감정으로 천황 사진을 훼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씨는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은 일본인 교사들에게 멸시를 많이 당하신 것 같다. 하루는 수석교사 일본인 야나자와와 말 다툼 끝에 의자를 집어 던지는 광경도 봤다. 주영배 제자는 문경에서 12km나 떨어져 있는 산골 저희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정 방문을 오셨다. 선생님이 돌아가는 뒷모습이 산자락에 숨어들 때까지 울고 싶도록 감사했다. 제자들의 이런 증언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당시부터 반일 사상이 투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교사를 간두고 만주 군관학교로 간 것도 그 교실에 걸린 일본 왕 초상화가 떨어져가지고 파손된 일로 일본인 교장하고 대판 싸우면서 그게 기화로 갔다고 합니다. 빨갱이들은 뭐 박정희가 친일자로서 혈서를 쓰고 일본군의 선전 모략을 하는데, 만주 군관학교 시절 그 절친한 선배가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외놈들 보기 싫어 왔습니다. 독립을 하려면 군사학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이 뭐 박정희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하는데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만주국은 일본이 세운 나라이지만 일본 황군이 아니었어요. 일본군하고 군복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뭐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뭐 외양에게 충성서약을 했다면서 사진이 실린 신문기사가 보여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날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박정희가 외양한테 충성서약을 하기는커녕 임시정부와 내통하면서 독립군을 도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면 44년 강복군이 창설되었으나 인원이 없어가지고 윤명무시를 하는데 50여 명의 청년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임시정부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 이들은 대학을 다니다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탈주한 우리 젊은이들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도 이 학도병들을 광복군에 보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방송인 그 이기청 씨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마지막 임종 요인이었던 조경환 선생 면목동 집에 찾아가서 큰절을 하는데, 박 대통령이 제가 만주에 있던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하자 조 선생이 몹시 반가워하면서 그래 그때 박중자가 독립군을 보충해줘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컸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박정희가 국군으로 남로당에 가입하고 체포된 겁니다. 김창룡은 박정희에게 당신이 골수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어. 10번만 좌익 체포에 앞장서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은 좌익 진영에 갈 수 없을 것이오. 그 박정희 소령은 김창룡 제의를 받아가지고 군대 내 좌익 조직 소탕에 적극 협력해가지고 상당한 검거 실적을 올리고 전향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서 방공을 국시로 한 것도 공산주의 위험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군대 내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 사업이 벌어지자 49년 5월 춘천 부근 38선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6여단 8년대 일대 대장 표미원 소령이 훈련을 핑계로 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38선을 아승 넘어갑니다. 그리고 표무원 소령은 우리가 모르고 38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돌아가도 숙군 작업에 우리 모두 총살당할 거라면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자고 선동합니다. 이 중대장 최동섭 중위하고 그 화기 중대장 한정희 중위는 거부하고 포위망을 뚫고 290명과 함께 남으로 돌아오고 200여 명은 이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다음 달 5월 5일 같은 부대 이 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300여 명을 이끌고 똑같은 방법으로 월북을 시도했고 그중
김인석 중위는 전투를 벌여가지고 50명만 데리고 귀대하고 나머지 156명은 월북해버립니다. 그리고 동해를 지키던 해군 순찰선도 승무원을 싣고 그대로 월북해버리고 국군이 통째로 월북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참 허탈했습니다. 이때 김일성 본초 김정숙이 31살 나이로 죽습니다. 일설에는 그 김일성이 나중에 후처가 된 김성애와 이때부터 바람이 났는데 그래서 자주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 이 포악을 떠는 그 김정숙이가 성격이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포악하게 질투를 떠니까 만삭인데 김정숙을 두들겨 팼대요. 그래가지고 김정숙이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하열이 터졌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이래 문을 걸어 잠그고 아글아글 쓰다가 피를 너무 흘려서 죽었다는 겁니다.